여러분은 그 넷플릭스를 생각할 때 주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아마 금요일 저녁에 소파에 누워서 팝콘 먹으면서 밀린 드라마 정주행하는 뭐 그런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네, 그렇죠. 가장 익숙한 풍경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넷플릭스가 단순한 영상 플랫폼을 넘어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 라이브 스포츠 중계 거물이자 팟캐스트 네트워크, 비디오 게임 콘솔, 거기에 더해 할리우드 영화 제작, AI 기술의 선구자로 완전 변모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알고 있던 그 회사의 정체성이 약간 근본적으로 해체되고 재조립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셈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그 화면 속의 넷플릭스가 아니라 우리 일상 전체를 둘러싼 넷플릭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진행할 이번 심층 분석의 주제가 더 흥미롭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이죠. 네, 맞아요. 컨퍼런스 콜 스크립트랑 주주 서한, 그리고 재무지표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건데요. 이번 분석의 핵심 미사는 이겁니다. 이미 전 세계에 거의 10억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추가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그 숨겨진 전략을 알아보는 거죠. 사실 10억 명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제 주변만 봐도 넷플릭스 계정 하나쯤만 다들 있거나 아니면 뭐 가족 계정 공유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넷플릭스는 이미 정점에 도달한 거 아닌가? 더 가입할 사람도 없는 포화 상태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많은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이 품고 있는 의문이에요. 일종의 성장 한계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죠. 착각이요? 네. 왜냐하면 경영진이 내부적으로 바라보는 시장의 크기,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총 시장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데이터를 먼저 좀 보면 현재 유료 가입자가 3억 2,500만 명이고 실제 시청자 수는 거의 10억 명에 육박합니다. 와, 10억 명. 숫자만 들으면 엄청난 마일스톤이네요. 지구 인구의 8분의 1이 넷플릭스를 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성공이죠. 하지만 넷플릭스 셈법은 다릅니다. 그들은 전 세계 8억 개의 스마트 TV 가구 중에서 자신들의 침투율이 아직 45% 미만이라고 강조하거든요. 아, 아직 절반도 못 채웠다고 보는 거군요.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시간의 점유율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를 무려 6,700억 달러를 잡고 있는데 이 근거가 재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TV를 시청하는 전체 시간 중에서 넷플릭스의 비중이 겨우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5%요? 10억 명이 보는데 전체 시간의 5%밖에 안 된다고요?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 전체 방송 시장을 보면 아직 파이가 엄청나게 남아있다는 게 경영진의 시각입니다. 아니 근데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뭐 엄청나게 많다. 이거 그냥 투자자들 안심시키려고 기업들이 흔히하는 뻔한 변명 아닐까요? 약간 거대한 피자 비유가 생각나네요. 피자 비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넷플릭스가 그 피자 한 판을 벌써 다 먹어치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먹은 건 전체 피자의 딱 한 조각, 그러니까 5%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네요. 맞습니다. 넷플릭스는 그 나머지 95%의 피자, 그러니까 다른 미디어에 빼앗기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뺏어올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연간 유기적 성장률을 12에서 14%로,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31.5%라는 엄청 강력한 목표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오, 유기적 성장률이라는 건 단순히 요금 올려서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서비스가 확장돼서 나오는 성장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 95%의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뺏어올 건가? 네,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각 잡고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만 볼 수는 없잖아요. 출퇴근도 해야 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전략입니다. 넷플릭스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지 않는 그 일상의 빈틈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진실의 순간이요? 멋진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상을 안 보는 그 시간대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로 채우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라이브 이벤트입니다. 아, 라이브 이벤트. 이번 자료 보니까 일본에서 중계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결과가 진짜 눈에 띄던데요? 파급력이 장난이 아니었죠. 일본 내에서 무려 3,140만 명이 시청했어요. 이게 일본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시청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와, 3천만 명이 넘게요?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 단일 이벤트 하나로 역대 최대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 컴백 라이브도 1840만 명이 시청하면서 엄청난 트래픽을 만들었고요. 듣고 보니까 스포츠랑 이런 대형 라이브 음악 방송에 공통점이 있네요. 바로 실시간성이랑 그 포모 현상이요. 나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이죠. 맞아요. 무조건 실시간으로 봐야 하니까요. 드라마는 뭐 주말에 몰아봐도 되지만 한일전 나구나 BTS 라이브를 나중에 녹화본으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무조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야 직장 동료들이랑 대화가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미국 프로풋볼 NFL이랑 중계권 논의하는 것도 엄청난 무기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즉각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데는 스포츠만 한 게 없죠. 근데 넷플릭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완전히 다른 매체인 팟캐스트까지 진출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오디오 시장. 처음엔 좀 의아했거든요. 영상 플랫폼이 웬 팟캐스트인가 해서요. 네, 브라이언 윌리엄스 같은 거물급을 데려와서 오리지널 팟캐스트를 발표했죠. 근데 이게 시간 점유율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보완제입니다. 그쵸. 운전하거나 지하철에 서 있을 때 아니면 헬스장에서는 화면을 못 보잖아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점유율 0%인 완전 죽은 시간인데 거기를 오디오로 뚫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로도 증명이 돼요. 낮 시간대나 모바일 기기에서의 참여도를 오디오가 확 끌어올려주거든요. 일상의 빈틈을 짐져 촘촘히 메우네요. 그럼 이번엔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게임 파트로 넘어가 보죠. 1,500억 달러 규모 시장인데 최근에 넷플릭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앱을 냈더라고요. 네, 이 독립형 게임 앱이 타겟층을 아주 영리하게 잡았어요. 어린이를 위한 앱인데 광고랑 인앱 결제를 완전히 뺐습니다. 아, 부모들 마음을 완벽하게 읽었네요. 애들한테 스마트폰 줄 때 제일 무서운 게 애들이 뭐 이상한 광고 누르거나 실수로 비싼 아이템 결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파피그나 닥터소스 같은 안전하고 검증된 IP를 쓰니까 부모들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넷플릭스 구독만 되어 있으면 이 프리미엄 게임이 공짜니까 엄청난 셀링 포인트네요. 게다가 모바일을 넘어서 클라우드 TV 게임용 가상 컨트롤러 앱도 냈는데 이게 iOS 다운로드 1위를 찍었어요. 비싼 콘솔 기기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TV로 고사양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잠깐만요. 이걸 여러분의 하루 일과에 대입해보면 진짜 소름 돋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출근길에는 넷플릭스 팟캐스트를 들어요. 그리고 주말엔 애들이 넷플릭스 플레이그라운드로 게임을 하죠? 네,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죠. 그리고 퇴근 후엔 넷플릭스 틀고 가상 컨트롤러로 게임하거나 라이브 스포츠를 보는 겁니다. 와, 넷플릭스가 단순히 화면 속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 전체를 장악하려는 거네요. 맞아요. 시청하고 관련 게임 플레이하고 이 두 매체가 시너지를 내면서 참여도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근데 전문가님, 이 엄청난 콘텐츠 라인업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려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AI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최근에 인터포지티브라는 영화 제작용 AI 기술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벤 애플렉이 설립한 곳이죠. 아, 벤 애플렉이요? 그 회사는 뭘 하는 곳인데요? 이들의 생성형 AI는 그냥 영상 뚝딱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세트 레퍼런스 디자인이나 사전 시각화 작업, 그리고 심지어 촬영장 안전까지 개선합니다. 촬영장 안전요? AI가 안전을 어떻게 챙기죠? 위험한 스턴트나 폭발 장면 찍을 때 AI가 물리 엔진을 통해서 파편이 어디로 튈지 미리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물리적인 리스크를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거군요. 게다가 모바일 사용자 경험 늘리려고 세로형 비디오 디스커버리 피드도 도입한다면서요? 네, 틱톡처럼 스와이프하면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좀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넷플릭스는 훌륭한 스토리텔링이 핵심인데 위대한 예술을 만드는 건 위대한 예술가잖아요. AI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면 컨텐츠들이 막 공장에서 찍어낸 영혼 없는 상품처럼 변하지 않을까요? 실적 발표에서도 그 우려가 나왔어요. 근데 경영진이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AI가 예술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대체제가 아니다? 네, 그들의 비전을 실현하게 해주는 더 나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기술 때문에 못했던 창의적인 시도를 더 싸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입장입니다. 아하, 붓과 물감이 발전한다고 화가가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표현의 폭이 넓어지는 거랑 같은 이치군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민감하고 현실적인 돈 얘기로 넘어가 보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측면이요.
최고의 기술, 압도적인 컨텐츠, 이거 다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최근에 진짜 화제였던 워너브라더스 인수 무산권, 이건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여기서 넷플릭스의 엄청난 투자 규율이 드러납니다. 넷플릭스는 감정이나 에고를 완전히 배제했어요. 거래 비용이 주주 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되자마자 과감하게 인수를 포기했죠. 아니 근데 포기했는데 어떻게 위약금을 받은 거죠? 잔료 보니까 해지 수수료로 무려 28억 달러를 받았던데요? 보통 계약 깨는 쪽이 돈을 물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조단위 M&A에서는 조건부 조항이 많거든요. 워너브라더스 측에서 특정 선결 조건이나 가치 증명을 제대로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거죠. 와, 이거 일상으로 치면 이런 거네요. 평생 꿈꾸던 대저택을 사려고 막 인테리어 커튼까지 다 골라놨는데 막상 집 구조에 하자 있는 거 알고는 미련 없이 계약금 직전에 딱 돌아서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선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그 냉정함 덕에 28억 달러 현금 보너스를 챙겼네요. 맞습니다. 덕분에 1분기 주당 순이익이 1.23달러로 급증했고 잉여 현금 흐름도 51억 달러로 늘어났어요. 엄청난 실탄을 확보한 셈이죠. 진짜 대단하네요. 광고나 요금제 쪽 수익화는 어떤가요? 이쪽도 엄청납니다. 광고 비즈니스가 올해 2배 성장해서 30억 달러에 이를 거래요. 광고주 수는 4,000개를 돌파했고요. 특히 미국에서 8.99달러짜리 광고 요금제가 신규 가입의 60%를 차지합니다. 60%나요? 와, 게다가 요금 인상했는데도 오히려 이탈률이 줄었다면서요? 이건 진짜 소비자들의 일상의 필수제가 됐다는 확실한 증거네요. 네,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가치가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이런 냉정한 비즈니스 규율이나 혁신적인 문화가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았을 텐데요. 당연하죠. 이건 창업자의 철학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서원에서 엄청난 소식이 있었죠.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사회에서 완전히 물러난다는 발표요. 아, 이거 진짜 놀랐어요. 할리우드나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자가 이렇게 완전히 떠나는 건 진짜 이례적이잖아요. 보통은 죽을 때까지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리드 헤이스팅스는 위험을 감수하고 도덕성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 때 맥스 드프리의 명언이 인용됐죠. 아, 저도 그 문구 봤어요. 리더의 첫 번째 책임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마지막 책임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테드 서렌도스가 그를 가리켜서 완벽한 예술적 리더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걸 잘 세팅해놓고 박수 칠 때 우아하게 떠난 거죠. 우아하게 손을 뗀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어떤 개인 프로젝트에서 엄청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구축한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할 때 여러분은 리드 헤이스팅스처럼 그렇게 미련 없이 우아하게 손을 뗄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런 리더십 덕분에 지금의 넷플릭스가 있는 거겠죠.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넷플릭스의 놀라운 행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돌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만약 넷플릭스가 지금 계획대로 스포츠 생중계, 비디오 게임, 팟캐스트, 그리고 AI 기반의 혁신적인 컨텐츠 제작까지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해낸다면 과연 미래의 우리는 넷플릭스를 여전히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우리 일상 전체를 구독하는 가상 테마파크나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라이프스타일 유틸리티로 부르게 될까요? 단 하나의 기업이 우리의 여가 시간 100%를 완벽하게 지배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미디어 소비 방식은 과연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